천마의 주인 벨레로폰, 방황의 들에 떨어지다.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하는 옛날 리키아의 이오바테스 왕은 괴물을 퇴치할 용사들을 널리 구했다. 키마이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키마이라는 사자와 대체로 비슷한 동물이었다. 하지만 머리는 사자와 사냥을 합친 것과 비슷했고 꼬리는 용의 꼬리와 비슷했다. 키마이라는 불을 뿜는 일종의 용이기도 했다. 괴물이 뿜는 불길 때문에 용사들은 가까이 다가가 보기도 전에 불에 타서 죽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성체가 있으면 그것을 깨뜨리는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다. 이오바테스 왕 앞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벨레로폰이었다. 벨레로폰은 왕에게 단단히 밀봉된 편지를 한 장 전했다. 왕이 보니 자신의 사위 프로이토스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벨레로폰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웅을 천하무적의 용장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의 아내 안테이아입니다. 안테이아가 젊고 용감한 용사를 찬양하는 것을 허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벨레로폰이라는 자가 안테이아를 헬끔거리는 것이야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힘없고 용기 없는 사위를 대신해 이 자를 이 땅에서 없앨 방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린토스의 왕자 벨레로폰은 사고로 자신의 형제를 죽인 죄 때문에 코린토스에서 추방되어 아르고스의 왕인 프로이토스에게로 가서 살인죄를 씻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왕비인 안테이아는 벨레로폰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가 자신을 멀리하자 안테이아는 오히려 벨레로폰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프로이토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오바테스 왕은 자기 손으로 벨레로폰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그리스의 나그네는 신과 동격이었다. 손에 나그네의 피를 묻히는 행위는 신의 피를 묻히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의 피를 손에 묻힐 필요가 없었다. 벨레로폰을 키마이라에게 보내면 괴물이 대신 죽여줄 터이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괴물을 죽이러 갔다가 살아 돌아온 영웅은 한 사람도 없었다. 벨레로폰은 괴물을 퇴치한 영웅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곧바로 말을 타고 키마이라를 죽이러 떠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영웅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이기도 하다. 벨레로폰은 예언자 폴리이도스를 찾아갔다. 폴리이도스는 키마이라를 죽이자면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페가수스라면 하늘을 나는 천마가 아닙니까? 천마는 아테나 여신의 황금 고삐에만 복종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 고삐를 구하겠습니까? 벨레로폰의 말에 폴리이도스는 여신께 간절하게 구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테나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반대쪽에는 에욕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다. 즉 폴리이도스는 벨레로폰에게 에욕을 자제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터이다. 길을 떠난 벨레로폰이 한 도시에 이르러 보니 동쪽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이 있고 서쪽에는 에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 자고 가자면 두 신전 중 한 신전을 선택해야 했다. 에욕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는 나그네에게 웃음을 파는 것이 보통이다.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는데 벨레로폰인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나그네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인심 좋은 여사제와 더불어 그동안 여행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싶지 않았으랴. 그러나 그는 폴리이도스의 예언을 쫓아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 들었다. 아테나 여신이 벨레로폰의 꿈에 나타났다. 저 에욕의 신전에 들지 않고 이 지혜의 신전에 든 너의 선택이 기특하다. 너에게 황금 고삐를 내릴 것인즉 페가수스를 붙잡아 뜻하던 바를 이루거라. 여신이 이러면서 황금 고삐를 내리는데 벨레로폰은 황송해서 몸둘 바 몰라 뒤척거리다 잠을 깨었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허무한 꿈이었다. 정말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옛 이야기에 눈밝은 이들은 벌써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벨레로폰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라 정몽이었다. 그가 잠들어 있던 신전 돌바닥, 그가 누워있던 자리 바로 옆에는 눈부신 황금 고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테나 여신이 다녀간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테나 여신으로부터 황금 고삐를 받은 벨레로폰은
페이렌의 강가에서 페가수스를 발견하고는 황금고삐를 걸어 마침내 천마 페가수스의 주인이 된다. 벨레로폰이 뛰어오르려고 페가수스의 등에다 손을 대었다. 페가수스는 주인의 뜻을 짐작하고는 몸을 낮추어 주었다. 잠시 페가수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흉측한 괴물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메두사는 원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메두사는 미모가 출중해 아테나와 미모를 겨룰 정도였다고 하며 특히 머리카락이 정말 아름다워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메두사에게 구원했다고 한다. 그토록 아름다운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 결국 연인이 되었다. 어느 날 포세이돈과 메두사는 아테나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었고 처녀의 신이자 순결을 강조하던 아테나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자신의 신전을 더럽힌 행위에 대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 아테나는 메두사를 흉측한 괴물로 만들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을 뱀으로 변하게 한다. 메두사의 얼굴은 너무나 무시무시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아테나는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녀의 목을 베어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고 그 피에서 날개 달린 하얀 말 한 마리가 솟아났다. 사람들은 이 말을 페가수스라 불렀다. 피에서 솟아난 말이란 뜻이다. 메두사의 붉은 피에서 태어난 페가수스는 예술의 여신들, 즉 영어로는 뮤즈라 불리는 무사히 9자매들의 본거지인 헬리콘산으로 날아갔다. 페가수스는 산 정상에 내려앉아 힘차게 발굽질을 했고 그 자리가 움푹 패여 우물이 생겼다. 이 우물은 히포크레네라고 불렸는데 말의 샘이란 뜻이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독사들이 마시면 독리가 사가 없어진다는 셈이다. 히포크레네는 무사히 자매들에게 끝없이 샘솟는 영감을 제공해 주었으며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을 상징한다. 벨레로폰은 바로 이 페가수스의 등에 올라탄 것이다. 비상의 놀라움이여. 벨레로폰의 눈앞에서 어둠에 묻힌 산들이 고개를 숙였고 페이렌의 강은 아득하게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별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선상의 등불, 양치기의 화톳불이 내려다 보였다. 생소한 바람, 기이한 정막. 운명의 여신들은 벨레로폰이 현기증을 느끼지 않도록 처음 하늘로 오르는 날 땅에다 어둠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페가수스는 포세이돈 신전 위를 한 바퀴 돌고는 스칠 듯이 신전의 박공 앞을 지났다. 6달 뱃길을 순식간에 날아버린 페가수스를 두고 시인들은 페가수스가 지도를 접어버렸구나 하고 노래했다. 벨레로폰이 천마 페가수스를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가 괴물 키마이라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벨레로폰은 괴물 키마이라를 죽이는데 성공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날개를 혹은 날개 달린 천마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 파에톤은 장성한 뒤에야 아버지를 처음 만난다. 아폴론은 어떤 것이 되었든 파에톤의 소원을 하나 들어줌으로써 자신과 파에톤이 부자지간임을 증명하겠다고 저승을 흐르는 강 스틱스를 걸고 맹세한다. 오만해진 파에톤은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좋으니 태양마차를 몰아보게 해달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를 돌이킬 수 없어서 태양마차를 끄는 날개 달린 천마들의 고삐를 아들에게 넘긴다. 천마 다루는 재주가 없는 파에톤이 태양마차로 온 세상을 불태우자 보다 못한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 태양마차를 추락시킨다. 파에톤도 같이 목숨을 잃은 것은 물론이다. 미노스 왕의 분노를 사서 자신이 만든 미궁에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갇히게 된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모아 날개를 만들어 미궁을 탈출할 생각을 한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몫의 날개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카로스, 내 아들아, 내 단단히 일러두거니와 하늘과 땅의 한중간을 겨냥하여 반드시 그 사이로만 날아야 한다. 너무 올라가면 태양의 열기에 깃이 타버릴 것이요.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젖어 깃이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여라. 이카로스는 하늘을 나는데 재미를 붙이고 공중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하지만 오만해질 일은 아니었다.
이카로스가 얼마나 높이 솟았는가 하면 태양의 열기에 날개를 붙인 밀랍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솟아올랐다. 그러자 밀랍이 녹았고 밀랍이 녹았는데 깃털이 붙어 있을 리 없었다. 이카로스는 맨팔 맨다리를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깃없이 사지만 허우적거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를 부르며 바다로 내리박혔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파에톤이나 이카로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앞으로 벨레로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벨레로폰이 키마이라를 죽이고 돌아온 이후에도 이오바테스 왕은 벨레로폰을 여러 차례 전쟁터로 내몰아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를 죽여보고자 했다. 하지만 벨레로폰에게는 천마 페가수스가 있다. 신화시대에 제공권을 장악한 벨레로폰은 천하무적이었다. 껄끄러운 적을 제압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오바테스는 이 로마 시대의 격언을 벌써 체득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는 벨레로폰에게 리키아 왕국과 딸 필로노에를 넘겨주고는 신화의 무대에서 은퇴한다. 말하자면 벨레로폰을 신들의 특별한 가호를 받은 영웅으로 인정하고 자기 딸과 짝을 짓게 하여 왕위를 넘겨준 것이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벨레로폰은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 덕분에 천마 페가수스의 날개 덕분에 지상에서는 바라던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었다. 이제 그를 벨 칼은 바깥에 있지 않다. 천하무적의 영웅을 벨 칼은 영웅의 내부에 있다. 상승을 거듭하여 정점에 오른 영웅이 앓게 되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 히브리스, 즉 오만이라는 이름의 병이다. 히브리스가 찾아들면서 영웅은 하강의 주기로 진입한다. 벨레로폰은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의 궁전 올림포스에 오르고 싶었다. 신들의 궁전에 오르고 싶어 할 만큼 오만해진 인간이 다른 여느 인간을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가 올림포스에 올라 청춘의 여신 헤베를 아내로 맞아 영생불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헤라클레스가 올림포스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화장단을 쌓고 거기에 올라 불을 지르고 이승의 육신을 불태운 다음에야 올림포스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불태운 순교자만이 신들의 천성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의 궁전 올림포스를 겨냥하고 오르고 또 올랐다. 제우스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벨레로폰이 하는 짓이 우습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다. 그래서 벼락을 하나 던져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짓궂은 마음이 생겨 손가락을 툭 튕겨 등에 한 마리를 지어내었다. 파리보다 몸집이 크며 파리와는 달리 마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등해다. 제우스가 내려보낸 등해가 날아내려와 페가수스의 꼬리 밑에 붙어 피를 빨기 시작했다. 페가수스가 몸부림치면서 꼬리로 쳐서 등해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하지만 예사 등해가 아닌 제우스가 마음먹고 지어보낸 등해였다. 페가수스의 몸부림에 벨레로폰은 천마의 잔등에서 퉁겨져 나왔다. 벨레로폰은 지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페가수스는 하늘 날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만큼 다시 날아내려와 잔등으로 추락하는 벨레로폰을 받아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벨레로폰을 떨어뜨리는 순간 제우스는 페가수스에게 새 일을 맡겼다. 올림포스로 올라가 제우스의 벼락을 짊어지는 임무였다. 벨레로폰은 알레이온 벌판으로 떨어졌다. 알레이온은 방황의 들이라는 뜻이다.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자가 방황의 들로 나선 것이다. 벨레로폰은 갈대밭에 떨어진 덕분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절름발이에 장님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길만 골라 세상을 방황하다가 쓸쓸하게 죽었다. 등해를 뜻하는 그리스말 오이스트로스는 광란과 과욕을 뜻하는 라틴어 오에스트루스와 같다. 벨레로폰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려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메시지다.